자, 예산안 작성은 프로그램 기획자, 계획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예산안을 작성하고 또 관리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동료 직원들과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기관의 모든 구성원 또 대상자 등 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고 소통을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실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조직의 고유 목표와 부합하는지, 프로그램의 달성을 위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필요한 예산의 조달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협의는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됩니다. 인건비 포지션이 보통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즉 직접비만 예산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비는 해당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새롭게 투입해야 될 비용이고, 간접비는 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공유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서 새로운 직원,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새로 채용한다면 그 인건비는 직접비에 해당이 되고, 원래 근무하고 계시던 기존의 사회복지사가 해당 프로그램에 슈퍼비전을 제공한다면은 그 인건비는 간접비가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직원은 원래부터 그 시설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월급을 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접비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산안 작성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산안을 작성할 때 돈을 주는 기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관, 항목, 세목은 어떻게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근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예산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표에 맨 첫 줄에 관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줄에 항이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줄에 목이라는 부분이 있고, 목 옆에 세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관이 제일 넓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항, 그 다음 항은 목, 그 다음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관이라는 부분에 사업비가 있는데, 항이라는 부분에는 공동모금회의 저소득층 아동 야간 보호 사업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에 사업비 안에 항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항이 되겠죠. 여기서는 저소득층 아동 야간 보호 사업비의 예산안입니다. 목에는 요즘에는 다 항목별로 예산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성과주의 예산 보셨죠?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예산을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목도 두 가지로 나왔죠. 사업비하고 관리 운영비로 나왔죠. 그래서 사업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이죠. 저소득층 아동 야간 보호의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260만원 예산을 작성을 하겠다 해서, 산출 근거로는 학습 교재비로
연간 6건씩 5,000원 40주에서 60만원이 투입되겠다.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대학생 2명이 투입이 되는데 주 5회 1인당 5,000원씩 해서 40주 해서 200만원이 투입이 되겠다. 그리고 관리 운영비에는 야간 난방비라는 세목과 전기료라는 세목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야간 난방비는 월 15만원씩 6개월 해서 90만원이 들어가겠다. 근데 신청 금액에는 90만원 안 쓰고 자부담에 90만원을 썼죠. 이건 야간 난방비는 자부담으로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90만원이죠. 9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만원하고 냉방비 10만원씩 3개월에서 30만원에서 90만원이 책정이 됐죠. 여기서 공세계를 빼야 되겠네요. 점으로 돼 있죠. 공세계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만원, 야간 난방비 90만원, 전기료 90만원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 그래서 목 다음에 세목이 들어가고 산출 근거가 나오고 예산 조달 계획에는 신청 금액과 자부담으로 나눠지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관 항목이라고 보셨죠? 그래서 관이라는 부분에는 사업비가 들어갔고 항이라는 부분에는 공동모금의 저소득층 아동 야간보호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은 예산안 작성 요령이라고 되는데 예산안 작성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에 윗다운표 부분에 사업명을 기입하시오 라고 나왔죠. 그래서 항에 공동모금의 저소득층 아동 야간보호라고 사업명을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 목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만 구분을 한다. 그래서 목에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재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나오는 표 7-3에 보시면은 관항 목에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세 가지로만 나눠져 있죠. 그리고 해당 목에 대한 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고 작성을 한다. 목에 대한 예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한다거나 했을 때.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하고 그래서 직접비만 표현을 하고 간접비는 편성을 하지 않는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목은 세부 목표나 프로그램별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목 부분에 사업비에 보시면은 교재 129페이지 사업비에 보시면은 사업비 안에는 3개의 세목이 있죠. 첫 번째 세목은 야간 기가 촬영운행, 두 번째 세목은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 세 번째 세목은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해서 이 프로그램별로 세목을 작성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라는 목 안에 들어간 세목을 프로그램명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는 목이라는 부분에 인건비, 사업비, 관리용 운영비 이 세 가지만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인건비에는 직접비만,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프로그램 담당자나 보조 담당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채용자들만 해당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비나 자원봉사자 관리비, 또 자문비, 회의비, 행사 진행비, 홍보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 사업 결과 보고서, 결과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비에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냉난방비, 우편료, 사업 담당자, 교통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품 장비 시 구입할 때 예산 편성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품만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만 대상이 됩니다. 컴퓨터 교실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 수혜 대상이 대상자인 경우에만 사업비에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 컴퓨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관리 운영비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실습실이 있었을 때 그 실습실 안에 포함된 컴퓨터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장비 대상이 되는데,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간접적 관리 운영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목은 세부 목표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작성을 해야 되지, 개별 활동을 세목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왼쪽이 세목이 나들이 프로그램이고, 그 안에 개별 활동은 산출 근거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소리죠. 오른쪽에 있는 나들이 버스 대여, 도시락 다과, 입장료 등으로 세목을 나눴을 때는 개별 활동별로 세목을 설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산출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실제 단가, 수량과 인원수, 건수나 횟수 등의 순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이 개당 5,500원이다. 그럼 5,500원 그리고 곱하기 몇 개다. 30명이다. 곱하기 30에서 수량과 인원수, 건수나 횟수 등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산출 근거에서 단위당 비용을 제일 앞부분에, 그리고 수량, 횟수 등으로 기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예를 들면은 도시락이 50개 필요하다. 그럼 50개 곱하기 1,000원, 도시락 한 개에 1,000원이다. 1,000원, 그런 게 아니라 뭐부터 나온다고요? 단위당 비용. 도시락 하나가 얼마냐? 1,000원이다. 1,000원 곱하기, 그리고 수량이 몇 개? 30개면 30개. 그리고 점심 저녁이 2회면은 곱하기 2회, 이런 식으로 단위당 단가 비용을 제일 앞부분에, 그리고 수량, 그리고 횟수 등의 순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다른 세목의 예산과 비교하기 쉽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철저히 잘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달 계획에는 신청 금액 및 자부담 금액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전 표에서 보시다시피 신청 금액은 일반적으로 직접 금액을 집어넣고요. 자부담 금액은 간접 금액은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금액으로 보통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배합자금, 매칭 펀드로서의 자부담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에서 몇 프로 부담을 하고
실제 공급하는 기관에서 몇 프로 한다라는 매칭 펀드입니다.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이 매칭 펀드가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목포시에서 1억, 전라남도에서 3억, 대한민국 정부에서 4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게 배합자금, 매칭 펀드라고 합니다. 자부담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향후 이 프로그램을 기관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신청 금액에 대한 비율은 신청 금액 총액 대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전체 1억인데 그 1억 중에 1,000만 원은 인건비, 또 9천만 원은 사업비, 또 1,000만 원은 간접비 이런 식으로 신청 금액 총액 대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부담 재원은 자체 예산, 외부 지원, 수익금, 기금, 기부금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락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평가하고 프로포절 작성 사례, 실제 사례가 교재 뒤쪽에 챕터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10장에 있는 사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제안서를 받고 국가에서도 제안서를 받고 또 여러분들 마사회라고 아시죠? 그 경주마들이 달려서 그 마사회에서도 수익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금을 많이 만듭니다. 거기서도 제안서를 받고 그래서 많은 기관과 많은 대기업에서 제안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그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오픈되어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 볼까 하는 계획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세워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곧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5월 5일 전후로 해서 우리 대학도 오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해서 이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의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이 많죠. 교수님과 대화도 안 되고 여러분들 학생들과 대화도 안 되고 그런 점들을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힘들지만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내리고 이 건강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것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일반적인 관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건강하다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신체적인 거죠. 허약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일반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인종과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상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뭔지 한번 졸업할 때까지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어려운 점, 정신적 어려운 점도 존재를 하지만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과거에는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말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이 낮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이와 같은 정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밥을 혼자 먹어도 밥맛이 없죠. 혼밥 같이 먹으면 더 밥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친구도 있어야 되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혼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건강을 하나의 기본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인 건강에 대한 태도에서 금주, 금연 등 생활 습관의 변화나 운동 같은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노력 등 능동적 스스로 해나가려는 태도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을 하나의 기본권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 건강의 태도에서 금주, 금연 등 생활 습관의 변화나 운동 같은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는 노력 등 능동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녕이란 부분과 연관성이 존재를 하죠. 현재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태인데 몸이 아픈 것도 피해를 주지만은 이 코로나19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도 피해를 줍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사회적 안녕을 해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아무쪼록 코로나19가 해결이 되는 시점에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